코로나19 기획특집. 같은 위기, 다른 대응이 가져올 전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 신종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뿐 아니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Every disease has ever came from China. Everything comes from China. It's disgusting.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정 내 약자들에게 풀고 있는 건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pill? We're not just fighting an epidemic, we're fighting an infodemic. Fake news spreads faster and more easily than this virus and is just as dangerous.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매주 금요일 5주 동안 저희 코로나19 기획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들으신 내용처럼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동양인 혐오와 차별, 리더십 부재, 그리고 인포데믹까지 우리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던 민낯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전 세계의 어두운 단면들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그리고 김민아 칼럼니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적 보건 위기가 지금 2020년 중반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뭔가 치부가 드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두운 단면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게 접하게 된 때가 바로 지금 올해가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얘기하게 될 여러 가지 인종차별의 문제, 리더십 부재의 문제, 인포데믹의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사실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죠. 네. 다만 지금 코로나19가 이러한 부정적인 단면을 더욱 부각시켰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뭐 큰 틀에서 볼 때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이 세계 질서, 국제 질서 자체도 적지 않게 지금 변화하는데 이 코로나19가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했다. 근데 이 변화의 방향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은 네. 결코 아니고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오프닝에서 몇몇 사례들을 저희가 좀 음성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로나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세계의 민낯들, 부정적인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마치 뭐 동양권에서 된 것처럼 동양권의 문제로만 치부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레 동양인 혐오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렸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피해를 당했었는데 맞습니다. 토트넘하고 맨시티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추천해서 골을 넣었는데 이때 이제 그 소감을 인터뷰를 하면서 기침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현지의 축구 팬들이 마치 손흥민 선수를 바이러스인 것처럼 이제 합성한 이런 사진들을 올리고 상대 선수들이 이제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실상의 이제 아시안 혐오를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린 사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에 특히 언론이 또 좀 중심을 잡아야 될 언론들이 오히려 이제 혐오에 동참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지역 일간지는 코로나19하고 별 관계가 없는 중국 여성의 사진을 일면에 싣고 황색 조심 또는 황색 경보 뭐 이런 헤드라인을 다루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이제 받았었고요. 그리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호주의 어떤 신문도 뭐 차이나 바이러스 재앙 뭐 이런 식으로 중국과 연결지어서 표기를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린이들이 중국이 관광객에게 뭐 침을 뱉는다든지 또 어떤 이제 음악 대학에서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등의 동양계
학생의 수업 참석을 금지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중국 음식 업체들의 어떤 그 영업 중단 이런 것들을 막 요구를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공포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이렇게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해서 네. 이 집단 전체의 속성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은 뭐 혐오다 이런 평가를 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양인 혐오에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혐오나 인종차별은 동양인에만 국한된 게 이번에 또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례를 좀 보면 특히 뭐 미국을 포함해서 뭐 백인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들 이런 것들을 보면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쪽의 코로나 확진 사망률이 좀 높게 나오면서 이 부분을 두고 또 인종차별이 굉장히 부각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 흑인의 비율이 32% 정도인데 네. 사망률을 보면 흑인의 70%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미국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빈부격차, 교육격차 뭐 두 개가 상호 연계돼 있는데 이런 상호의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은 백인과 교육 수준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 사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네. 거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 우리가 재택근무를 했는데 재택근무라는 것도 사실 소수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네. 군에 있는 것은 교육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주로 백인층이 많고 반면에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직업군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들은 뭐 식료품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 같이 대인 접촉이 네.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고 그만큼 코로나에 많이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의료 체계 자체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죠. 네. 이것은 뭐 오래된 문제고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걸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도 이 문제를 들고 나왔었는데 쉽진 않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진단검사는 정부가 해주는데 네. 치료는 개인이 지금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네. 의료보험이 학교에 있을 때 중간에 사이에 약간 끊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갔었거든요. 네. 보험이 없는 상태죠. 의사 만나갖고 또 독특하게 미국 의사인데 제 이름이 박원권이고 성이 같은 박씨인데 미국 네. 사람인데 성이 박씨더라고요. PARK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네. 나왔는데 제 기억에 200불인가가 이렇게 날라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매우 어렵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사실 코로나를 포함해서 모든 바이러스는 뭐 사람을 가려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인데 사실 참 그런 거에선 평등하지만 이에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삶은 정말 여전히 불평등하구나 이런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 제가 미국에 가서 병원에 간다면 김 씨를 만나더라도 절대 아는 체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오늘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직업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재택에서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직업이었고 분명히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뭐 교수님이면 이제 집에서 재택으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방송국에 못 오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슬픔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이제 학교들이 다 이제 휴교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계약 이런 것들을 각각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인터넷 접근성이 이제 좀 상당히 좀 발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국가에서는 이게 용이하게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또 이런 격차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돈을 또 버는 경우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건데요. 네. 미국의 한 진보 성향 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미국 내 부의 상황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네. 순자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이상 불어난 억만장자가 총 8명인데 여기에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 증가 때문에 주가가
주가가 오른 아마존이라든지 온라인 화상회의 회사인 줌이라든지 뭐 테슬라 CEO 이런 사람들이 다 큰 돈을 벌게 됐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제 좀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또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수혜를 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또 약삭빠르게 또 가져갔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각 나라의 어떤 그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부자 나라들이 최빈국들의 대응을 돕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어떤 분쟁, 기아, 난민 이런 문제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글로벌 위기를 낳을 거고 결국 그게 이제 미국과 유럽을 더 어렵게 할 거다. 이런 네. 이제 비판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또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예를 들면 유럽이라고 할 때는 유럽 내 국가들끼리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재정을 쓴다든지 이런 이제 공통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좋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게 돈을 이제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재정 이 위기를 많이 겪었고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니 난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과거 유로존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염병에 대한 어떤 위기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면이 지나가면은 유럽연합이 다시 또 이 어떤 그 위기를 또 이 새로운 어떤 통합에 있어서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국면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자국 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국 이기주의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이따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아마 백신 개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개발을 놓고도 참 나라별로 갈등과 다툼이 또 보이는 게 사실 백신이 스포츠 대회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개발하면 금메달을 주고 뭐 2등은 은메달 이렇게 가리는 것도 아닌데 마치 지금 보면 막 경쟁처럼 우리가 먼저 개발하겠다, 뭐 우리 주도로 백신을 만들겠다 이런 지도자들의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회의가 있었는데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죠. 한국도 네. 참여해서 백신 개발에 이 자금을 모으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동참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서로 간의 경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라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한 미국의 백신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지금 비슷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협력이 부족하다. 특히 미중 간의 이 뭐 감정 싸움으로 해서 전면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정말 초기부터 협력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네. 지금보다는 확실히 상황이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WHO 국제보건기구에 대해서 좀 역할에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개별 국가는 당연히 자국의 이해를 우선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개발하면 물론 우리가 전 세계에 같이 공급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한국민한테 공급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국이 국가의 자국의 이해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주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 국제 협력을 이끌어가자 했는데 이번에 WHO는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죠. 네. 뭐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야겠지만 분명하게 WHO가 중국을 편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늘 한국이 말하는 K 방역이라는 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뭐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얘기를 하고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우리가 성공한 이 사례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협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특정 국가의 정통성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콜롬비아랑 화상 회의를 할 때 네. 제가 외교부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놀랬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실무급에서 얘기를 하자 했는데 그쪽에서 화상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각의 전체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걸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이런 화상회의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모습 자체가 자국민한테 또 안심을 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 의미는 네. 지금 우리가 분명히 발언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말씀드린 국제기구와 하지 못했던 협력을 우리가 일종의 어젠다 세터의 역할로서 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지금 키워드 하나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전 세계 어두운 단면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보니 결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여실히 참 느끼고 공감했던 부분이 바로 각자 도생, 자국 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앞선 이런 사례들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라별로 좀 자국 이기주의를 볼 수 있었던 단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평론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른바 마스크 해적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이런 네. 의료 장비와 관련된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복 조처나 이런 것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경고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하는 이런 과정이 또 여러 가지 맥락과 같이 나온 게 이 사건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 독일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3M이 중국 공장에서 주문한 마스크 20만 장을 미국이 이 물품의 경유지였던 방콕에서 이제 웃돈을 주고 빼돌렸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베를린주 의회의 이제 의원이 미국의 행위를 갖다가 이제 현대판 해적질에 빗대고 뭐 굉장히 뭐 서부 시대 활극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의료 장비들을 뭐 미국에 빼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에 앞서서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마스크 수백만 장을 싣고 프랑스로 오려던 비행기가 상하이에서 이제 이 물품을 이제 갑자기 이제 운반을 취소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업자들이 프랑스가 사려고 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사실은 이 마스크를 빼돌렸다 이런 얘기가 프랑스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이 감염병이나 이런 사태에서 좀 중심을 잡고 여러 나라들의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네.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 던지고 자국 우선주의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런 모습들을 이제 생생히 보여준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게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뭐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이 된 것이다라는 음모론을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런 설들을 미중 무역 갈등에 또 활용을 해서 이런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 성명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꼭 우한 바이러스로 여기다 명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성명 채택이 이제 무산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쏟아질 수 있는 어떤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선을 겨냥한 어떤 정치적 행보 이런 것들까지 있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과거의 어떤 신종플루라든지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이 인류의 대응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리더십의 어떤 파탄 이런 데서 왔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동맹이 약화되고 국제적 협력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라는 분석도 지금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국제 질서에 국제 협력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사실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집단 안보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은 뭐 분명히 보이고요. 네. 트럼프의 등장 자체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숙제입니다. 트럼프라는 개인에 의해서 미국이 변화됐냐 아니면 미국이 변화되는 와중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같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 늘 표현하면 미국의 트럼프냐 트럼프의 미국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량은 저는 아직은 있다라고 보는데 의지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정서나 여론도 그렇게 변화했다는 그렇게 변하고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부분을 잘 끄집어내서 2016년 그 대선에서 활용을 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일 겁니다. 물론 네. 트럼프라는 특정 인물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미중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3월에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2005년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가장 많은 66%의 미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 비호감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고요. 네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대선에 활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근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초기에 그 중국의 대응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중국 내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특히 미국에서 말하는 6주간의 그 미스터리. 트럼프 11월 중순에 이미 중국 정부는 이 그 발생을 알고 있었는데 6주간 이것을 사실은 은폐했다라는 그 의혹이 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다시 그 집단 안보에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집단 안보 체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네, 나토에 맞습니다. 대해서 뭐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사실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 네. 그 비용을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비용 대 효과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적절한 비용을 좀 지불해야 방위 공약을 준수하겠다라는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은 맞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제 질서가 4가지 정도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1945년 이어왔던 그 질서를 계속 갖고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도 강대국으로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부상해서 미중 간에 그런 둘이서 뭔가 좀 협력해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모습 또 아니면 세 번째는 아예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그 비유가 되는 1919년부터 1939년 사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간에 나타났던 기존 질서가 붕괴해서 세계적인 무질서가 등장하는. 완전히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붕괴가 되고 무질서 그렇죠. 상태가 되는. 그게 아까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자 도생의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4번째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는 가능성이고 과연 그러면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네. 그건 또 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을 알고 또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있죠. 네. 참 여러 가지 숙제를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 코로나19 사태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양합니다만 대응을 아예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전히 내전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 코로나 사태 대처를 하려면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좀 중단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의안을 냈는데도 이것조차도 이제 각국의 정치 상황과 이해관계에 엇갈려서 무산되는 상황인데 참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그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생명이 오가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뒷전이고 어떤 정치나 힘겨루기가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단 말이죠.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국제기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좀 여러 가지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유엔과 같은 이런 좀 국제기구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의 휴전을 촉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가면서 이제 국제적인 리더십들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이유를 보면 사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중국의 경우에 이제 WHO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이 결의안에 이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미국은 이제 WHO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그러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WHO와 관련된 이제 논란도 사실 이제 국제기구의 역할의 축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인 네. 것인데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HO는 이제 중국의 꼭두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하고 이제 WHO의 어떤 관계 때문에
WHO가 제대로 이제 이번 사태에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게 결국 미국의 어떤 어려움까지 촉발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WHO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더 늘려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는 이런 시도를 사실은 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WHO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기 싫다. 우리는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한 달 이내에 중국으로 보였던 어떤 독립성을 증명하는 WHO의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네. 미국의 분담금 집행은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WHO의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보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WHO라든지 국제기구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이제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세계의 우리 인류의 어떤 생명과 어떤 재산을 지켜야 되는 국제기구가 오히려 이제 힘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각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 자, 오늘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면서 드러난 전 세계의 민낯들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코로나19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대표적인 이 코로나19 부작용인데 바로 인포데믹입니다. 두 분도 이 코로나 사태를 쭉 지켜보시면서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가장 황당했다거나 아니면 가짜뉴스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놀랐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교수님. 너무 많아서요. 근데 결국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브리핑이 이 사단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도 들려드렸죠. 예, 네. 가장 최근 거는 말라리아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참 뭐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의 파장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데 이 말라리아 약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불리는 이 약은 효능이 전혀 입증이 안 됐죠.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 약을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을 예방 차원에서 자기가 먹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도 이건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살충제 자외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살충제를 이 사람의 몸에 집어넣는 것은 어떠냐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때 얘기를 했고 자외선이 코로나19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자외선을 씌우면 어떠냐. 이건 뭐 암을 유발한다.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적지 않은 문제를 이루고 있다. 아까 잠깐 그 미국의 지도력을 얘기했는데요. 에볼라 때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줬던 거랑은 매우 다릅니다. 그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당시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뭐 군대까지 동원해갖고 에볼라 퇴치에 그 당시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뭐 WHO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가는 지도적인 모습은 안 보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은 가장 황당했던 가짜뉴스 어떤 걸 꼽아보실 수 있으세요? 뭐 저는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지만 이 플랜데믹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유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름이 플랜데믹인 것이 팬데믹하고 플랜을 합쳐서 이 팬데믹이 플랜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하고 이 주변의 엘리트 집단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고 이 만든 것에 대한 어떤 백신이나 이런 것 치료제를 또 만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다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풍이 일어나니까 뉴욕타임스가 좀 이제 SNS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영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퍼지고 있는가 추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극우 음모론 신봉 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화당 정치인이라든지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이제 돌려보면서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음모이다 또는 뭐 어떤 가짜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오히려 바이러스 피해를 증가시킨다 이러면서 굉장히 격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마스크 쓸 것을 거부하면서 뭐 거리로 나와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어떤 이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이 굉장히 경각심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더 이제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또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긍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요즘 이 탈진실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뜻이 여론을 형성할 때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를 하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어떤 과학적인 팩트, 정말 진실에 근거한 사실이 아니라 이런 탈진실이나 가짜 뉴스를 좀 더 경계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나는 수많은 이런 뭐 언론부터 다양한 SNS 매체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말 정보의 홍수에서 접하면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전히 자유로운가, 사안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사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극단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대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것은 네. 뭐 사람의 기본적인 한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여지가 커진다. 그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해서 뭐 서구 사회가 원래 합리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학적 이런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과학적인 사실 기반.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새로운 현상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이 정도 수준을 못 해봤죠.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가설이 나와야 되고 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론이 추정과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되는 적지 않은 시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과정의 초반에 있는데 계속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겸손과 신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사실들을 뭐 사실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심조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음모론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나 있어 왔고 그 뭐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들을 정치와 언론이 오히려 활용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 이제 뭔가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태도의 변화라든지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정치와 언론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주기 위한 어떤 호소를 하는 게 또 필요한 것 같고 네. 그걸 위해서 네,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고 네,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